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 간과했던 하지만 역사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후추 한 알이 세계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 감자 한 덩이가 유럽을 기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마피아와 소말리아 해적의 기원조차 상상 이상으로 흥미롭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화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섹션 1 후추 이야기 향신료가 바꾼 세계사. 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놓인 후추 한 통을 보세요. 이 작은 검은 알갱이가 한때 금보다 비쌌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믿기시나요? 후추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세계사를 뒤바꾼 주인공이었어요. 오래전 인류는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게 큰 숙제였죠. 특히 유럽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소, 돼지 같은 가축을 잡아 소금에 절여 햄이나 소시지로 보관했죠. 참고로 소시지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소금을 친이라는 뜻의 살수스에서 왔답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인 고기는 누린내가 심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는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방부제 역할을 하며 맛까지 더해줬어요. 한번 후추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후추 없이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추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후추의 원산지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유럽에서 후추 가격은 원산지보다 100배 이상 비쌌어요. 12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자 후추 가격은 더 치솟았습니다. 전쟁으로 후추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죠.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을 지원하며 후추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어요. 하지만 15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후추 무역로를 장악하고 엄청난 세금을 매겼죠. 결국 유럽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인도에서 후추를 직접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인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 강탈자였죠. 이 사건은 인도가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인도로 보냈지만 그는 엉뚱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탐험의 시작은 후추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 도회사가 후추를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후추 가격은 폭락했고 평민들도 후추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한 알의 후추가 열어준 신앙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세계 무역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작은 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섹션 2 호주 이야기 죄수들이 만든 나라. 이제 무대를 18세기 호주로 옮겨볼까요? 오늘날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낮은 범죄율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의 시작은 놀랍게도 영국의 죄수들이었어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도시 빈민이 급증했어요. 감자 재배로 기한은 줄었지만 양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토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죠. 런던의 인구는 50년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의 삶은 비참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10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 노동에 내몰렸죠.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형벌은 가혹했죠. 빵 한 덩어리를 훔쳐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이를 블러디 코드라고 불렀죠. 비판이 커지자 영국은 사형 대신 해외 유배형을 도입합니다. 처음엔 미국으로 죄수들을 보냈지만 미국 독립 후 새로운 유배지가 필요했어요. 그곳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1788년 첫 함대가 죄수 736명을 싣고 호주에 도착했어요. 이들 중 최연소는 9세 소년이었죠. 대부분 사소한 절도죄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호주로의 여정은 지옥 같았어요. 민간 기업에 맡겨진 죄수 호송선은 흑인 노예선을 그대로 사용했죠. 죄수들은 족쇄에 묶인 채 8개월을 배 안에서 버텼고 40%는 호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결국 영국 정부는 생존자 수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생존율이 95%까지 올랐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죄수들은 혹독한 노동과 규율 속에서 살았어요.
규율을 어기면 노퍽 섬으로 보내지거나 교수형에 처해졌죠. 하지만 모범수로 4년을 채우면 사면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죄수들의 후손들이 만든 호주는 오늘날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는 걸 호주의 역사는 보여줬죠. 섹션 3 호주 토끼 작은 동물이 일으킨 대재앙. 호주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번엔 귀여운 토끼가 주인공인데 이 작은 동물이 호주를 뒤흔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원래 호주에는 토끼가 없었어요. 하지만 1859년 영국인 토마스 오스틴이 사냥을 위해 야생 토끼 24마리를 들여왔죠. 문제는 몇 마리가 야생으로 풀려난 거예요. 암컷 토끼는 2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2번 임신할 수 있고 천적이 없는 호주 환경에서 1년 내내 번식했어요. 결과는 토끼가 호주의 풀을 모두 뜯어먹기 시작했죠. 심지어 목장의 가축 사료까지 훔쳐먹었어요. 1901년 호주 정부는 3,000km가 넘는 대토끼 방어벽을 세웠지만 결국 뚫렸어요. 1920년대 토끼는 다시 공포의 대상이 됐죠. 1929년 대공황 시기 토끼는 오히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이 됐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토끼는 줄지 않았죠. 정부는 여우를 들여왔지만 이번엔 여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결국 1950년 호주는 점액종 바이러스를 퍼뜨려 토끼 개체수를 6억 마리에서 1억 마리로 줄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인간의 오만을 보여줬죠. 루소는 말했죠. 자연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섹션 4 이란과 아랍 오해와 진실. 이제 중동으로 가볼까요? 이란과 아랍. 이 두 민족은 종종 혼동되지만 사실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아리안족으로 유럽인과 생김새가 비슷해요. 국명 이란은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이죠. 반면 아랍은 셈족과 햄족으로 사막 유목민의 후손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이란은 2500년 역사의 파르시어를 쓰고 아랍은 아랍어를 사용하죠. 글자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문법은 완전히 달라 서로 대화가 불가능해요. 종교도 다릅니다. 아랍은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이고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수니파와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갈라졌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 터키에서 인도 북부까지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어요. 반면 당시 아랍은 사막의 유목민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등장으로 전세가 역전됐고 이후 이란과 아랍은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어요. 이란의 정체성은 사산 왕조에서 뚜렷해졌어요.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개념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비아리아인을 타자화하며 민족 정체성을 강화했죠. 오늘날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섹션 5 감자 이야기 기아를 구한 영웅. 이제 감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감자는 오늘날 흔한 식재료지만 유럽에 처음 소개됐을 때는 천대받았어요.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신대륙에서 감자를 가져왔지만 유럽인들은 감자를 비상식량으로만 여겼죠. 왜냐? 맛이 없었고 인디오들의 주식이라 천한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감자잎을 먹고 중독된 사람들 때문에 오해까지 받았죠. 하지만 감자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줬어요. 스페인 땅에서 쑥쑥 자랐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죠. 감자의 전환점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만들었어요. 그는 감자를 왕실 전용 음식이라 선언하고 일부러 경비를 느슨하게 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했죠. 이 전략은 대성공. 감자는 프로이센 전역으로 퍼졌고 프리드리히 2세는 감자 대왕으로 불리게 됐어요. 산업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기아가 심각해지자 영국도 감자 먹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감자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사하라 사막부터 북극까지 어디서나 잘 자랐죠. 덕분에 유럽은 역사상 처음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섹션 6 단일성의 위험 아일랜드 대기근. 하지만 감자에는 어두운 이야기도 있어요. 1847년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어요. 10년간 100만 명이 굶어 죽고 30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죠.
원인은 단일 품종 럼퍼에 의존한 탓이에요. 이 품종은 생산량이 뛰어났지만 감자 마름병에 약했어요. 병이 퍼지자 전국의 감자가 씨가 마르듯 죽었고 아일랜드는 대재앙을 맞았죠. 이 사건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일성의 위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에요. 섹션 7 스위스 이야기 신뢰의 상징. 이제 스위스로 가볼까요? 스위스는 시계, 제약, 은행으로 유명하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신뢰예요. 바티칸의 경비는 수백 년간 스위스 용병이 맡고 있죠. 왜일까? 그들은 절대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스위스 용병 700명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들은 퇴각 기회를 거부하고 끝까지 계약을 지켰어요. 이 신뢰는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졌어요. 루이 14세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예금을 맡기며 시작된 비밀주의는 오늘날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반이 됐죠. 스위스의 시계와 제약 산업도 신뢰에서 비롯됐어요. 위그노 전쟁으로 스위스로 이주한 시계공들이 정밀 기술을 발전시켰고 알프스의 약초를 활용한 제약 산업은 노바티스, 로슈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섹션 8 마피아 이야기 범죄의 기원.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가볼게요. 마피아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그 기원은 소박한 마을 공동체였죠. 시칠리아인들은 외부인을 경계하고 정부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마을이 뭉쳐 스스로를 지켰죠. 이 공동체의 규칙은 오메르타, 즉 침묵이었어요.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면 마을에서 쫓겨났죠. 이 공동체는 점차 범죄 조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무솔리니가 마피아를 해체하려 하자 마피아는 미국으로 이주했죠. 때마침 미국의 금주법 시행은 마피아에게 기회였어요. 코사 노스트라와 알카포네는 밀주와 마약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섹션 9 소말리아 해적 바다의 무법자. 마지막으로 소말리아로 가볼게요. 소말리아 해적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절박함에서 시작됐죠.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무법 천지가 됐고 외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물고기를 싹쓸이했어요. 심지어 유럽과 아랍 국가들은 소말리아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죠. 주민들은 피부병, 암, 기형아 출산으로 고통받았어요. 어부들은 자치 해안경비대를 만들어 외국 어선을 쫓았지만 곧 돈이 되는 납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소말리아 해적은 한 해 1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하지만 외국 어선의 불법 어획은 그 34배에 달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해적일까요? 아웃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추 감자, 호주 마피아, 소말리아까지 역사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행했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열쇠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도서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